이거 지금 한 게 많이 어려우신가요? 이거? 투자? 이거? 근데 뭐 우리가 따지고 보면 뭐 안 어려웠던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그랬죠. 여기 3년 사이에 매년 1,000만 원 있죠. 네, 1,000만 원씩의 현금 흐름이 발생했어요. 할인율이 10%래요. 10%. 얘들의 현재 가치를 한번 구해보세요. 현재 가치. 이 현재 가치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응? 이거.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네. 그럼 여기 R이 할인율이겠죠. 네. 요 할인율이 10% 준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얘를 할인율로 써야 되니까 이걸 소수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100분의 10이니까 이게 0.1로 바뀌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1 플러스 0.1이라는 건 1.1이죠. 그렇잖아요. 얘가 자생이잖아요. 이건 1.1을 두 번 곱하라는 거잖아요. 두 번 곱하게 되면 1.21이 나와요. 얼마? 1.21. 그럼 얘는 세 번 곱하니까 3승이죠. 그럼 1.331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뭐로? 1.1로 할인해 보는 거예요. 계산기 써가지고. 그러면 얘가 한 990만 원, 909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요. 찍어보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얼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909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또 1.21로 할인해 보면 뭐 820, 뭐 4만 원, 6만 원? 예, 네, 그럼 826만 원. 그 다음에 얘를 또 할인하면 그러면 한 751만 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751만 원 나오나요? 763이요? 그렇죠. 751이 나올 거예요. 요거 다 더해보세요. 요거 다 더해보세요. 다 더하면 얼마 나와요? 2, 3. 2,486만 원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에 요게 붙어요. 요렇게 마이너스 2,000이 있죠. 네. 내가 얘를 갖다가 투자를 해서 이 수입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유입이에요. 유입.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순현가법이라고 배웠죠. 순현가는 유입에서 유출을 빼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2,486에서 2,000을 빼면 남는 게 486만 원이죠. 0보다 크죠. 그럼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게 순현가법에 놀린 거예요. 그럼 수익성 지수는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현가법에서는 2,486만 원에서 얼마? 그러니까 얘가 유입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유입의 현가죠. 미래 발생한 걸 현재 가치로 할인했으니까 이렇게 할인율로 이 할인율을 요구순위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성 지수 있죠? 얘는 2,486만 원을 2,000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0 얼마 나올 거예요. 그죠? 나누면 얼마 나와요? 1.943이요? 243? 그럼 얘가 나오는 게 1.243.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부 수익이라는 것은 이 두 개의 크기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2,000을 투자해서 2,486만 원 있죠. 이거를 갖게 해주는 할인율. 그러면 2,486을 2,000으로 나누게 되면 1.243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 24.3% 있죠. 24.3%. 그게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 두 개의 크기가 할인율을 적용하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한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도출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면.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두 개 크기를 같게 해주는 할인율을 구해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겠어요? 이거랑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5,000분의 6,000하면 얼마 나와요? 1.2죠. 그러니까 얘가 20%란 얘기죠. 두 개 크기를 같게 만들어준 할인율이 몇 프로다? 20%다. 이렇게 딱 맞춰서만 출제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수치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암산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왜 아까 제가 이거 할 때 이런 식으로 안 했냐면 이거를 하게 되면 이걸 힘들어해요. 수년가 수익성지수 내부 승률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할인율을 이렇게 해가지고 구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일단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걸 칠판에 적는 순간에 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아까 그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힘들다고 했을 때 다시 들어와서 이거를 쭉 하죠. 그럼 일단 한번 해보기 시작해요. 아, 그럼 이게 이런 거야? 그럼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암산으로 딱딱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이 배열을 암산으로 가능한 수치 정도만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줄 수 있어요. 1년 후에 1,100, 1,210만 원, 1,331만 원 주죠. 할인율 10% 주죠. 다 1,000만 원이에요. 다 1,000만 원. 그리고 여기 투자 들어간 게 2,500만 원. 이렇게 주게 되면 수령가가 5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출제 기조는 그렇게 준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주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암산으로 가능하게끔만 주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계산 논리라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간단하게 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간단히 하는 거. 요즘 학원들마다 다니면요. 일단 기대 수익률은 계산이 되고요. 허프하고 레일리 계산이 되고요. 자기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건 돼요. 지리떡과 계산하는 거. 그거는 된대요. 그거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그것까지는 계산이 되는지. 지난번에 레일리 허프 계산하는 요령 알려줬잖아요. 어? 아니 그냥 못 들은 척 하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그냥. 아니 이게 표정만 심각하게 가지고 가고. 지금 왜 그러냐면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3월 달에 그죠? 3주차 때 처음 만났다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4월 달에 가서 5월 달까지 지금 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코스도 제대로 못 도는 사람도 있고 지금 한 번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많이 돈 데는 한 4번을 돌았다고요. 이론을 4번을 도르니까 웬만한 거면은 거의 이제 지겹도록 듣고 있던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론이 바탕이 돼야지 문제도 풀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나중에 혹시 그런 식의 요령으로 접근을 하시려고 그러면 혹시 문제를 많이 풀면 거꾸로 답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여기까지가 이론이에요. 그죠? 문제가 이게 문제예요. 요거 3개 있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론하고 문제를 하는 기간을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더 길어요? 이론이 길죠, 이론이. 이론이 바탕이 돼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렇죠? 역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역으로 들어가더라도 기초 용어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응? 표정 관리만 하지 말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속이 솔직히 해서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속이 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안 물어보는 이유는 뭘 알아야 물어보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많아서 못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죠?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번에는 뭐냐면 선생님이 아직도 이것도 모른다라고 타박을 줄까 봐 그게 찜찜해서 못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생도 인간인데 쉬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좀 더 편안하게 쉬라고 안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그냥 여러분 생각이시고. 일단 내가 합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돼야 될 거. 예? 나중에 선생님 시간이 이제 임박하면은 압축을 해줘요.
그동안에 강의했던 걸 토대로 얘들 이게 이런 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거를 받아가시려고 그러면 기초 용어는 알아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래야지 어떻게 접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앞만 봐도, 어저께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주말에 뭔 일이 있었던가. 그쵸? 그리고, 여기 한 분이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잠깐 병원에 먼저 가보시라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건강도 신경을 잘 챙기셔야 돼요. 스트레스에 대한 것도 조심하시고, 예? 아니, 사람이 일단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차라리 그날 하루는 푹 쉬는 게 괜찮아요. 아픈 몸을 끌고 와갖고 여기서 앉아있어도 머리에 들어오지는 않고 열정은 높게 사지만 그게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죠. 오랜 더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또 오늘 저녁에 갑자기 나는 내일부터 몸이 아플 거야. 그래가지고 내일 갑자기 안 나오나 그런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자수를 해보세요. 나 경제가 지금도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손가락 흔들어 보세요. 난 경제가 지금도 안 되고 있다. 괜찮아요. 빨리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경제가 안 되고 있다. 예, 그래. 투자도 지금 힘든 것 같다. 지금 오늘 들어보니까 투자도 만만한 게 아닌 것 같다. 손 들어,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투자도 힘든 것 같다. 금융은 아직 거기에는 뭐 가지도 못했다라고. 예. 다. 그러니까 간평은 또 그렇다는 얘기죠. 간평은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간평 우리 3월에 했어요. 그죠? 3월에 일요일 날 보충해갖고 한번 쭉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거를. 어쨌든 우리는 해봐야 돼요. 그래도.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왜 기출문제 했었잖아요. 그죠? 그 기출문제 할 때마다 별지로 막 문제 주고 그랬었잖아요. 뒤에 답하고 해설도 주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 궁금한 게 없던가요? 그게? 어떻게 그냥 소식이 끊기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지금 제가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답하고 해설을 괜히 줬다고. 답하고 해설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 보고 넘기시는 것 같은데 답하고 해설하고 하는 거 틀려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본 거 있죠? 여러분이 답하고 해설 본 거하고 선생님 해설 강의해 주는 거하고 틀려요. 그게 느낌이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물어봐야 된다고요. 참고로 그 모의고사가 됐든 문제가 됐든 간에 그거를 모의고사 본 거에서 내가 틀린 것 있죠. 40문제에서. 그걸 지문 하나하나씩 다 물어보면 실력이 늘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잖아요.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물어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 일주일에 한 개씩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개씩 물어보면 6번 물어보면 끝날 거 아니에요. 시험장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선생님들도 그러면 가르쳐 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심지어는 어떤 학원에서는 타협 보는 학원도 있어요. 저희도 뭐 밥 먹고 잠깐 개인적인 볼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점심 이제 오전 수업 마치고 움직이려고 그러면 와서 얘기해요. 몇 시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만 몇 시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그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쭉 해서 타협 보고. 선생님이 처음에는 저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대기하고. 물어볼까 봐.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남아서 공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자, 여기 부동산 금융론이 있어요. 금융론에서는 부동산 금융 이렇게 해놓고 증권론 이렇게 딱 한 줄만 돼 있어요. 유일하게. 다른 데는 이 세부 시험 범위가 여러 개, 한 2개 정도, 최소한 2개 이상은 되는데 얘만 딱 이렇게 한 줄로 돼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 얘기할 때 뭐냐면 우리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지분금융을 조달할 수도 있고 부채금융을 조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지분금융이라는 게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 자금을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뭐를 발행을 해서 주식을 발행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할 때 그냥 빌릴 수는 없잖아요. 자금을. 그러니까 뭐를 써줘야 돼요? 증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서가 바로 뭐겠어요? 그게 증권이죠. 증권. 주식 자체도 증서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거를 발행하잖아요. 그럴 때 이 자체가 바로 무슨 증권이다? 이게 지분증권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걸 누구를 얘기를 해요? 리츠를 얘기를 하죠.
리츠가 결국은 뭐를 발행을 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 돈만 가지고는 내 지분만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면 부채를 조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부채를 조달하잖아요. 그럼 부채를 조달할 때도 그냥 조달할 수는 없죠. 뭐를 발행을 해요? 증서를 발행을 해죠. 기업에 같으면 사채를 발행하겠죠. 회사채. 그러면 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증권이다? 이게 부채 증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금융에서 지분 금융하고 무슨 금융? 네, 부채 금융을 일단 기본적으로 구별해야 돼요. 이건 지문으로 가끔씩 돌아가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부채 금융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저당대부죠. 저당대부. 부동산 금융 같으면 주택담보대출 있잖아요. 그러면 저당대부를 받으면 저당금융을 이게 자금을 조달했잖아요.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상환 방법이 있죠. 네, 이거를 꼭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금융했을 때 이 저당의 상환 방법이 있죠. 상환 방법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뭐 있었어요? 그렇죠.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 이거 있었죠. 예, 얘를 시험에서 잘 내는 거예요, 이거를. 그죠? 그러면 얘를 조달을 할 때 최대 얼마까지 융자가 가능한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 융자 가능 계산 금액 있죠. 이거를 계산 문제로 물어봐요. 얘를. 그래서 여기서 금융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얘가 거의 절대적으로 얘가 많이 차지해요. 요거. 근데 요즘은 출제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 게 있고 상가 있죠, 상가. 작년은 상가를 가지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갖고 돌리는 거예요. 주택 아니면 뭐로? 상가로. 예. 근데 그건 계산 요령이 간단하기 때문에 연습을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공식이 단순해서. 자, 그러면 얘네 둘을 기본적으로 요걸 하고요. 그 다음에 부채 금융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채 증권을 발행을 하죠. 부채 증권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게 그렇죠. 그게 MBS죠. 얘를 물어본다고요. 이 증권에 대해서. 그럼 증권에 대해서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이거 배웠죠? 얘는 모든 걸 누가 갖고 있어요? 어? 모든 거를 누가 갖고 있다? 투자자. 이거 있잖아요. 투자자. 그죠? 얘는 누가 모든 걸 갖고 있어요? 이거는 삐비니까는 다 발발발발이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게 MPTB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CMO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혼합형이라고 그랬죠? 네. 얘는 우리가 정리가 잘 되잖아요. 얘는 소유권 누가 갖고 있어요? 발행자. 나머지는 투자자. 이거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 정도만 해도 얘는 충분히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저당시장 구조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 지분증권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쵸, 리츠. 얘를 내는 거예요, 얘를. 지금 제가 해주죠? 얘. 요거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이거는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모의고사 봤을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 보면 최소한 얘가 3개가 다 있든가 3개 중에 최소한 2개는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로 선생들이 많이 내준 게 뭐예요? 융자 가능 금액. 이거 아니면은 상환하는 것 있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돈을 빌렸을 때 2년 차에 갚을 돈이 얼마냐?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것 있죠? 네, 뭐 그 두 가지 패턴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요거라도 해주면 문제 맞추는 거예요. 요거. 응? 문제. 그래요. 그래서 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체킹했다가 다음에 뭐 물어봐야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안 물어보고 6월달까지 그냥 버틴겨도 돼요. 7월달이 되면 선생님이 물어보러 갈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7월달 되면 제가 아마 핀마이크 차고 등장할 거예요. 이거 버리고. 여기 핀마이크 아시죠? 이렇게 해서 뭐 내려가서 옆에서 물어볼 거예요. 옆에 서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어볼 거예요. 이게 뭐냐고. 어쨌든 실력은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되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어떻게 이게 거꾸로 돼갖고 선생이도 지금 선생이도 지금 이제 안타깝고 선생이도 이러고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만 해주셔야 되잖아요. 조금은. 그리고 7월이 되면 하여간 거의 그 문제풀이 하면 매주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주. 응? 7월 달에 안 나와야지. 뭐 이런 거는 그건 여러분 손해인 거예요. 그죠? 매주 시험 보는데 그거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얘기했죠. 기본 문제집 나오면 거긴 답하고 해설이 있죠.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답하고 해설에 의존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답 없는 문제를 갖고 매주 시험을 볼 거예요. 그거는 모의고사 스타일로 볼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단원일 거 아니에요. 모의고사, 기본 문제집은. 단원별로 가니까 또 잊어먹고 있을 거라고요. 거기 말고 다른 파트를. 그러니까는 아니 그 선생도 저기 걸린 거잖아요. 예? 아니 세종시가 이번에 학원이 새로 생겼다는데 합격률이 어떻게 돼? 전국 최저래. 그렇게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아 거기 학교는 누가 가르쳤대? 이렇게 얘기하면 또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금융이라는 게 이게 자금 융통의 준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게 결국은 자금을 융통한다. 자금을 조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겠어요?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그죠? 전세 들어가기 위해서, 임대차, 그죠? 투자하기 위해서, 또는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걸 뭐라고 한다? 금융이라고 얘기하죠. 금융. 그렇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주는 특수금융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금융의 기능이라고 있죠. 기능이라는 게 역할이죠.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거를 정부가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출 금액 5억 원, 연리 1%, 고정금리, 대출 기간 30년 이래가지고 출시를 해요. 국민들에게.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 우리 대출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러면 거기 나온 대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되겠죠. 돈이 확보가 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수요가 많아지니까 자가주택의 공급이 늘어나겠죠.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이거를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청약저축에 가입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저축이 유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모인 자금을 가지고 주택자금으로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걸로 경기 조절도 가능하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을 때 정부가 만약에 이렇게 출시하면 부동산 경기가 확 살아나죠. 너도 나도 그것이 빌려서 집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주거의 안정이 꾀할 수가 있겠죠. 그 금융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이 이렇게 통합됐다고 보는 거예요. 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금융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옆에 이제 가면 지분 금융이 있고 무슨 금융이 있어요? 부채 금융. 그래서 지분금융에 들어가는 종류 있죠. 거기 보면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이 지분권을 판매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분을 판매한다기보다는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어디에다가 주식시장에다 내놓고 결국은 누구를 유치하는 거예요. 투자자를 유치하는 거죠. 투자자를. 그러니까는 그 주식에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말 그대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같이 공동 투자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업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받는 구조죠. 그 기업이 부도가 나면 그 주식도 어떻게 돼요? 그것도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그게 투자의 논리잖아요. 근데 부채금융은 그게 아니죠. 돈을 빌려주고 뭐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자를 주체하는 거죠. 뭐를 갖고 차용증 받고. 그렇잖아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지분 투자 들어가는 거하고 부채를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하고는 개념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분금융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종류의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일단 리츠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가 대표적인 거를, 그죠? 학생들이 알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얘는 잘 안 써요. 리츠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신디케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개발업자하고요, 투자자가 결합을 해서 투자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즉 투자자를 모집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쉽게 모집하기 위해서는 얘가 주식회사 형태를 띠는 게 유리해요. 그렇죠? 그래서 모은 자금을 관리하거나 나는 조달하기를 편리하기 위해서 회사 형태를 띨 때 그때 요 자금 관리하는 회사 형태로 등장하는 게 리츠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비슷한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신디케이트가 무슨 금융? 지분금융. 그 다음에 또 뭐가 등장해요? 얘도 무슨 금융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지분금융이라는 거는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프로젝트 금융 아시죠? 얘도 잘 나와요.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 프로젝트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젝트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사업성이 있죠. 이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업자의 신용이나 담보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프로젝트 자체의 뭐만 가지고, 사업성만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거라고요. 그럼 만약에 우리 촬영 들어가고 있죠. 만약에 우리나라의 K라는 기업이 지금 현재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시중은행으로부터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죠. 근데 얘네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사업성이 괜찮아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돈은 대출을 안 해주더라도 이 사업에 자기가 이렇게 지분 파트너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조인트 벤처야.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는 여기다가 돈을 대출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 투자하는 개념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무슨 금융이라는 거예요? 지분금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츠,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이런 애들이 다 무슨 금융이다? 다 지분금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얘하고 상대되는 게 무슨 금융이에요? 부채금융이죠. 이건 말 그대로 부채를 조달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저당금융, 신탁증서금융 이런 거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신탁증서금융도 설명해 줬죠. 이거 얘기할 때. 저당금융은 말 그대로 뭐예요?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는 거고, 응? 집을 담보로 해서 돈 빌려 쓰는 거고, 신탁증서금융은 뭐 얘기했냐면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주택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KB신탁에다가 담보대출 신청하죠. 네, 그러면 이 신탁계약이 체결이 되면은 이 물건에 관한 소유권이 일로 이전이 돼요. 신탁기간 동안에 소유권이 신탁사 명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KB은행에다가 돈을 갖다가 대출받는 거하고는 틀리다고요. 여기 대출받을 때는 이게 만약에 갑이 소유자면은 여전히 소유권이 일로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채무 불이행하면은 이 KB은행에서는 이걸 경매로 넘길 거 아니에요. 경매로 넘기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시가가 10억짜리라고 그러면 통상 한 6, 7억 선에서 출발한다고 이게. 그럼 나중에 낙찰이 되면은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가격에서 낙찰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갑이라는 사람은 이 물건 경매로 넘어간 다음에 회수할 돈도 없을 거예요. 그죠? 여기 세입자들도 지금 보증금도 지금 별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갖고도 지금 끙끙 알아야 되고 권리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임차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이 사람하고 다시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만약에 채무 불이행하면은 이거를 공매 처분해요. 그래서 여기는 시가에서 60, 70% 출발한다면 여기는 한 95% 선에서 출발해요. 이게. 그리고 여기 있는 세입자들은 권리금은 몰라도 보증금은 보장이 돼요. 얘네 명의로 돼 있으니까. 임대차 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거를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얘도 무슨 금융이다? 부채금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돈을 빌렸을 때 은행을 통해서 대출받는 거하고 이게 신탁사를 통해서 대출받는 거하고 이게 조건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 금융적인 부분을 중개업자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전에 발빠르게 움직였던 사람들은 그 N자금이라고 그러죠. 일본 애들이 제로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 돈이 우리나라로 들어온다고요. 우리나라 들어와서 대출 이자를 해서 한 3, 4%만 받아도 얘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환율에 따라서 이게 이자가 조정이 된다고요. 그 리스크에 대한 것만 피할 수 있으면은 이게 싼 이자, 우리나라 대출보다는 이자가 싸다고요. 싸게 줘도 얘들은 나름대로 뭐가 높은 거예요. 수익이 높은 거죠. 그래서 왜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부 업체 중에서는 얘들의 자금이 들어온 것들도 꽤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제로금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얘기에서 이건 금융적인 부분은 나중에 합격하시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금융에 대해서는. 자, 어쨌든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종류 있죠. 예, 그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장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금융의 위험이라고 있죠. 위험에 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죠. 자, 이건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채무불이행 위험은요. 대출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차입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가치가 대출 잔액에 못 미칠 때 있죠. 네, 그때 발생하는 게 무슨 위험? 채무불이행 위험이죠. 그래서 대출자들이 이거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 DTI 아시죠?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그러니까 이 DTI 비율이라는 게 연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우리가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100%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연소득 대비 한 50에서 60%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뭐가 낮아질 걸 대비해서. 소득이 낮아질 걸 대비해서. 그러면 이 가치가 대출 잔액보다 작아지면 상환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용하는 게 이거라고요. 대부비율 있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 기준했을 때 100% 융자를 안 해줘요. 통상 한 60, 70% 선에서 융자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채권 회수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넘겨서 대출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게 일본 애들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일본 애들 어떻게 해줬냐면 1억 엔짜리 땅인데 걔네가 거품 경제 시절에 얘가 한 4억 엔까지 뛴 거예요. 가치가. 그리고 1억 엔에서 4억 엔이면은 이 돈에 대한 다를 융자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4억 엔에 대한 부분에서 신용대출을 또 해준 거예요. 1억 엔 정도로 추가로. 그래가지고 토탈 융자 금액이 얼마였냐면 5억 엔까지 최대 융자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거품이 꺼졌잖아요. 도로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이게 회수가 안 되죠. 지금. 그래가지고 그 일본의 은행도 도산한 은행도 있고 그래서 일본에 조금 자금 여력이 있는 은행에서는 별도의 회사를 세운 거예요.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가계 부채 비율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정부가 새로 들어와서 손볼 게 지금 많으니까 지금 그게 조금 뒤로 나타나는 거지. 조금 있으면 가계 부채 정상화 방안 이런 것들이 나올걸요. 지금 심각한 수준이니까. 지금 수치를 제대로 발표를 안 하니까 잘 모르고 있는 거지. 되게 심각한 수준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러다가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 있죠. 조기 상환 위험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는 무슨 이자일 때? 고정 이자일 때 약정 이자일하고 무슨 이자일이 있겠어요? 뭐가 클 때 조기 상환하겠어요? 약정 이자율이 클 때. 약정이라는 건요. 계약 당시 정한 이자율을 얘기하겠죠. 그죠? 네. 우리가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것이냐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것이냐를 결정을 하고 이자를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기상환이. 그래서 은행에서는 페널티를 부과하죠. 조기상환 수수료를. 근데 조기상환 수수료라고 그래봐야 한두 달치 이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죠? 내가 20년의 기간으로 대출받아서 앞으로 상환 기간이 한 15년 남아있으면 한두 달치 이자 내고도 갈아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유리하니까.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위험 관계를 우리가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금리 위험이라고 돼 있죠. 자금 조달 비용과 대출 금리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돼 있는데 고정금리의 장기 대출에서 더욱 위험이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돈을 은행에서 대출해 주려고 그러면 대출에 필요한 자금은 어디서 조달하겠어요? 상품을 팔아서 예금이나 적금 등의 상품을 팔아가지고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가지고 대출 상품으로 우리가 또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출 금리하고 예금 금리의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죠. 예대 마진이 은행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고객이 맡긴 예금은 대부분 단기성 자금이잖아요. 근데 빌려주는 건 어떻게 돼요? 장기죠. 그러면 기간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위험이나 이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더더군다나 이런 게 있죠. 은행에 있고 예금을 수신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뭐 해줘요? 대출. 그럼 만약에 얘가 2%라 그러면 얘는 최소한 못해도 3.8%에서 얘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한 10년을 빌려줘서 10년 동안에 이자 들어오는 걸 가정해서 예금 이자도 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1년 만에 조기상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 줄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이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가 있죠. 이게. 그래서 이게 대출에 따른 부분도 은행에서 그래도 신중하게 대출해 준 거고 장기 대출해 주게 되면 이자할 위험도 있고요. 유동성 위험도 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웬만하면 장기 대출 해준다 안 해준다? 웬만하면 안 해줘요. 장기 대출을. 시형도 좋아야 되고 확실한 담보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오랫동안 유지돼야지만 이자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만약에 3년 만기 뭐 이렇게 빌렸을 때 만기가 도래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6월 30일이 만기예요. 그러면 6월 한 초쯤에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이번 달에 만기인데 연장해 주겠다고. 한 3개월. 왜 연장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 돈 회수해봐야 돈 빌려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얘네 입장에서는 예금 이자는 꼬박꼬박 줘야 되는데, 넣어줘야 되는데 대출 이자 수익이 들어올 게 없잖아요. 그 기간 연장을 해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계속 연장은 안 해주죠. 한 번 정도 연장을 해주고 나중에 저걸 또 분할 상환하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계속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도 활용하는 거예요. 수익이 발생해야 되니까. 그런 식의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가면 저당의 상환 방법이라고 돼 있죠. 거기 이제 별표해야 돼요. 시간상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여기 하겠지만 저당 상환 방법, 저당의 유동화, 증권 뭐 이런 게 쭉 있어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우리가 6월 첫 주죠. 금융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주 가면은 개발, 이용, 관리, 마케팅 하겠죠. 예, 세네 번째 주 가면은 간평을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가 되면은 시험을 한번 보겠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일반적인 예상만 깔아준 거예요. 갑자기 시험이 다음 주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아니면 두 번째 주에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마지막 주에 시험 본다고 그러면 안 나올 거예요. 틀림없어요. 제가 볼 때 뻔한 거예요. 중간에 가든가 그렇게 맛이 안 되고 그냥 힘들 내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좀 물어보시고 예? 필요한 거면은 부연 설명도 해드릴 테니까 대신에 복습은 좀 하셔야 돼요. 그죠? 오늘도 남아서 공부하시나요? 아, 조금만 기다리시면요. 제가 지금 뿅망치를 제작을 했어요. 아, 조금 있으면 한 2개 들고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이제 빠지면 안 돼. 어? 우리 2000년은 시크해가지고 선생님이 뭐 물어보면은 거의 대답이 짧게 나와가지고 참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